애니메이션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기사들이 정체불명의 마법 공격을 받고 완전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이 아저씨들이 다급하게 지원군을 부르자 교회의 전설적인 영웅 샤구라가 순식간에 등장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궁극기 마법으로 반격하는데 와,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초대형 해골 몬스터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쫄아버렸고 그중 한 명은 덜덜 떨며 이렇게 속삭이죠. 저 뼈다귀 몬스터가 바로 사신, 일명 시체왕이라고 불리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샤구라, 쫄기는커녕 노밖으로 보스한테 돌진해서 맞짱을 뜹니다. 적의 공격을 미친 피지컬로 싹 다 피해버리는데 이 시체왕 녀석도 만만치 않은 놈이었죠. 곧바로 거대한 대마법을 영창하더니 뼈다귀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뼈 드래곤을 떡하니 만들어냅니다. 비주얼 진짜 살벌하죠. 하지만 역시 전설의 영웅은 급이 다릅니다. 샤구라는 그 거대한 드래곤을 단숨에 뻥 차서 날려버리고는 계속해서 시체왕과 맹렬한 육탄전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체왕이라는 녀석 뿜어내는 포스만 봐도 벌써 위험하다는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냥 가볍게 손짓 한번 딱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언데드 군단을 쫙 소환해서 빈틈없이 포위해버리거든요. 딱 이 타이밍에서 스토리는 갑자기 과거로 훅 넘어가 샤구라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어릴 적 그는 아주 끔찍한 피바람이 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때 이 형님은 두 눈으로 똑똑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곁을 떠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굳게 맹세하죠. 세상의 모든 악당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이 형님한테는 특별한 초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었죠. 시체왕은 그걸 단번에 눈치챕니다. 샤구라가 마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그런 특별한 눈을 가진 자만이 구천을 떠도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억울한 원한을 똑똑히 볼 수 있으니까요. 듣기에는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교회에 짱 박혀서 쥐죽은 듯 지내는 거죠. 하루 종일 유령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티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순식간에 흑화해서 악명 높은 네크로맨서로 타락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 저 시체왕 영감탱이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의 샤그루와 해골 병사들의 진영을 뚫어버리며 잡목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체왕 영감은 자신의 생명 코어를 드러내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건지 비아냥거리면서 심리전을 걸어옵니다. 평소 극혐하던 놈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썰어버리니까 아주 짜릿하고 기분이 끝내주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시체왕은 말도 안 되게 사기적인 마법을 캐스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엄청난 스케일에 샤그루와마저 봉쳐버립니다. 살다 저런 마법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복잡하게 생각 안 하기로 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돌격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길을 택하죠. 마침 든든한 동료의 폭풍 버프까지 빵빵하게 받은 터라 우리 아저씨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묵직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보스 몹의 마법진까지 통째로 부숴버리면서 하늘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켜버리죠. 자, 이 숨 막히는 전투씬은 잠깐 접어두고 화면을 돌려볼까요? 웬 꼬맹이 하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고 으슥한 골목길에서 눈을 뜨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 녀석 방금 전 치렀던 피 튀기는 전투를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샤그루와와의 전투 말이죠. 네. 이 꼬맹이 정제는 사실 시체왕이었던 겁니다. 아저씨한테 썰려서 골로 가기 바로 직전에 빛의 속도로 환생 마법을 시전했던 거죠. 그렇게 영감탱이는 방금 막 요단강을 건넌 꼬맹이의 몸에 빙의해서 현대의 일본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 꼬맹이의 이름은 폴카. 바로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을 카메라로 뚫어져라 감시하던 타쿠미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녀석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는 윗선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고 합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던 그 꼬맹이가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인공이 빙의한 이 폴카라는 꼬맹이는 깡패 무리한테 이미 처리당한 후였거든요. 그러니 타쿠미 입장에서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목에 푹 패일 정도로 깊게 베인 상처가 났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꼴꼴거리며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실화인가요? 한편 우리 남주인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하니 길거리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건물들이 자기가 살던 뼈다귀 투성이인 원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죠. 잠시 후 폰카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어떻게 해야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장구를 굴려보는데요.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들이 괜찮냐며 말을 걸어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몸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남주는 자기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미사키라는 이름의 여자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분위기를 확 깨버리죠. 이 소녀는 눈 깜짝할 새에 남주의 손을 덥석 잡고는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로 뛰어들었고 폰카는 이 애가 도대체 누군지 기억을 탈탈 털어보기 시작하는데요. 미사키는 남주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아주 살벌하게 한 번 더 저승사자 면담을 시켜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몸의 원래 주인을 골로 보낸 게 바로 이 녀석이었거든요. 위험을 찰떡같이 감지한 우리 남주. 그야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숨을 곳을 찾아 빤스러를 칩니다. 폰카는 속으로 이 세계 진짜 골 때리네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만화가 단 한 톨도 없고 여기 사람들도 마법에 맞아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자기 몸속도 텅텅 비어있어서 마력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으니 목에 난 상처를 스스로 치료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곱씹고 있을 때 그 암살자 소녀가 또다시 기어들어와 기습 공격을 날리는데요. 다행히 남주가 아슬아슬하게 피하긴 했지만 이 녀석 배고픈 거머리 마냥 끈질기게 다시 달려들어 푹푹 찌르려 합니다. 결국 미처 피하지 못한 남주는 다리에 제대로 칼을 맞고 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요단강 건너겠구나 싶었던 남주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찌릿하게 노려보더니 다리에 박힌 칼을 팍 뽑아서 미사키를 향해 그대로 내던져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폰카는 다시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도망치죠. 한편 미사키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지금껏 숱한 깍두기 형님들을 처리해왔지만 저렇게 살벌하고 소름 돋는 눈빛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거든요. 짜릿한 자극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 말이죠. 남주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낡은 창고 안으로 숨어들지만 어느새 그 살벌한 소녀가 등 뒤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폰카는 상처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바닥을 박박 기어 다녀야만 했죠. 여자가 웃으면서 이 창고에는 잡기들이 득실거린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조폭들이 사람들을 처리하던 아지트였기 때문이죠. 폰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평범한 인간의 눈을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떠도는 게 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폰카는 여자에게 제발 착하고 긍정적으로 좀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라가 온통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륙에 미친 이 여자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대로 돌진해서 폰카를 끝장내려 합니다. 그러자 폰카는 주변에 널린 영혼들을 이용해 주문을 외우는데요. 강령술을 펼쳐서 거대한 팔 하나를 소환해냅니다. 바로 저승에 있던 자신의 원래 모습에서 가져온 팔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강력한 펀치를 날려 암살자 여자의 배를 꿰뚫어버립니다. 그 순간 화면은 다시 원래 있던 세계로 넘어갑니다. 사쿠라는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기는데요. 시체왕 영감을 확실하게 저승으로 보낸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분명 그 영감이 죽기 직전에 마법진 하나를 발동시켰는데 그게 영락없는 순간이동 마법 같았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친구가 교단에서 방금 비밀 보고가 왔다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 영감의 흔적이 이 세계에서 아주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다시 폰카의 시점입니다. 폰카는 이제야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와 동시에 강력한 마력이 자신의 온몸에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암살자 여자에게 속으로 고마워하죠. 덕분에 이 새로운 세계에서 마력을 각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폰카는 앞으로도 시체왕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단 이번에는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말이죠. 전생에서는 맨날 도망만 다니느라 정말 지긋지긋하게 피곤했거든요. 이어서 폰카의 뼈아픈 과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에 그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도 지질이 없게 마흔을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그 능력이 그를 괴롭혔죠. 하루 종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봐야만 했고 그들의 끝없는 원망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운명은 더 가혹했습니다. 친부모라는 작자들이 그를 황실 마법사들에게 팔아넘겼고 그들의 연구 대상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노예처럼 부려져야만 했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정말 운 좋게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화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친구들이 잔혹한 군인들의 손에 끔찍하게 몰살당하고 말았으니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주인공의 내면에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과 피비린내 나는 사리를 맹렬하게 불태우게 만듭니다. 비록 가슴 속에는 지독한 원망이 끓어올랐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고독하게 살아온 그는 수명대로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었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다 죽을 수 있는 기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쿠라와의 목숨을 건 전투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환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인공이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여자 암살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로 이 모든 걸 몰래 지켜보고 있던 타쿠미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상대로 이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이때 애니메이션은 미사키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어릴 적 그녀도 가족들의 품에서 마냥 행복하게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죠. 훌쩍 자란 미사키는 부모의 원수인 그 악당을 기어코 찾아내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방법으로 직접 복수극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폰카라는 소녀를 암살하라는 피핏 임무를 받게 되죠. 타깃을 제거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녀는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건 이미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깊은 내면은 그저 텅 비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찰나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바로 타쿠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녀석은 드론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타쿠미는 진짜 목표물이 아직 살아있으니 빨리 남은 임무를 완수하라고 닥달합니다. 녀석의 말대로 진짜 타깃은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었죠. 그리고 타쿠미가 말한 그 타깃은 바로 방금 전 육체를 차지하고 부활한 우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 시점입니다. 숨을 거뒀던 미사키가 천천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야 폰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사실 그가 엄청난 마법을 사용했거든요. 무려 어둠의 흑마법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간 그녀를 다시 이승으로 끌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무리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선두에 선 건 클라리사라는 여성이었죠. 클라리사는 미사키에게 달려가 덥석 끌어안더니 맥박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는 심장 박동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 미사키는 완전한 찐 좀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시간을 살짝 뒤로 돌려볼까요? 그녀가 깨어나기 몇 분 전이 상황입니다. 타쿠미의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녀석의 직업은 도시 뒷골목의 정보 브로커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바로 이 녀석이 클라리사 일당에게 길을 안내해서 주인공이 있는 곳까지 데려온 장본인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마법진을 봤거든요. 이건 딱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장난이나 영화 CG 같은 게 아니라는 거요. 그때 험악하게 생긴 녀석들이 미사키의 복수를 하겠다며 소리를 빽질러댑니다. 하지만 폰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죠. 얘네들은 부활 마법을 처음 보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아니면 녀석들은 주인공을 그저 사람들을 속이는 산티나는 마술을 부리는 광대쯤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가볍게 손을 한번 쓱 휘둘러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녀석들 중 한 명을 아주 가뿐하게 바닥에 눕혀버리죠. 폰카는 속으로 녀석들의 무기를 쓱 스캔해 보는데요. 딱 보니까 정예 부대의 장비랑 꽤 비슷해 보였거든요. 바로 주인공의 원래 세계에 있던 장비를 말이죠. 한참 분위기가 살벌해지던 찰나 클라리사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 큰 화재가 근처 고아원에서 발생했다는 다급한 연락이었죠. 불길 속에서 고통받았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폰카는 이 상황을 절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녀석들에게 당장 그곳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하죠.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결국 고민 끝에 클라리사는 제안을 수락하고 타쿠미에게 드론을 띄워 주인공을 안내하라고 지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폴카는 마을을 발동하는데요. 아이들이 불길 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문을 외우고는 그대로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죠. 여기서 주인공은 아이들 부모의 영혼을 직접 소환해내는데요. 그렇게 나타난 유령들이 불 속으로 돌진하더니 자신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무사히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폴카가 아주 여유롭게 걸어나오자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타쿠미는 이 녀석은 진짜 괴물이라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떱니다. 무조건 엮이지 말고 피해야겠다고 다짐하죠. 왜냐하면 타쿠미가 그 모든 끔찍한 광경을 전부 카메라에 담았거든요. 폴카가 해골을 소환하는 미친 모습까지 전부 다 말이죠. 시간을 살짝 돌려서 미사키가 정신을 차린 후의 시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였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또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아직 안 믿겼기 때문이죠. 한편 그 시각 폴카는 클라리사와 협상 중이었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곳의 유일한 네크로맨서라면 이 능력을 써서 돈을 왕창 벌어보겠다고 선언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클라리사가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거든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빵빵한 지갑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든든한 뒷배경과 아늑한 집 한 채를 구해서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폴카가 그토록 바랐던 오랜 소원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클라리사는 드디어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며 지구에서 그가 돈을 벌 수 있게 팍팍 밀어주는 스폰서가 되겠다고 약속하죠. 동시에 미사키와 타쿠미를 폴카의 전담 서포터로 붙여주기로 합니다. 그가 이 새로운 세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미사키는 아주 신난 표정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미친 전투신이 담긴 영상이었죠. 딱 그때 폴카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낑낑거리는 해골 쫄따구 무리를 짐꾼 삼아 잔뜩 끌고 온 채로 말이죠. 집에 오자마자 그 꼴을 본 타쿠미는 슬쩍 미사키의 귀에 대고 묻습니다. 방금 널 저승으로 보냈던 놈이랑 마주쳤는데 안 쫄리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아주 해맑은 얼굴로 전혀 안 무섭다고 대답하는데요. 살면서 그 누구도 자신한테 이런 특별한 짓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딱 보니까 견적 나오죠. 이 녀석
완전 뼛속까지 진짜 마조이스트였던 겁니다. 타쿠미는 주인공에게 아예 여기에 정착할 생각이냐고 묻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몸의 원래 주인한테도 분명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폴카는 그 문제는 이미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대답합니다. 클라리사에게 부탁해서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거든요. 당분간 배낭여행을 길게 떠난다고 둘러댔다고 하네요. 이 모든 건 클라리사의 꼼수 덕분이었는데요. 그녀가 알려준 방법대로 세계 곳곳에서 엽서를 보내 가족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인 거죠.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요. 두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를 들면 이쪽에선 아주 평범한 고래 같은 생물이 주인공이 살던 원래 세계에선 전설 속 신수 취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폴카는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는데요. 이 세계에는 그 지긋지긋한 교회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죠. 어지간히도 골칫거리였나 봅니다. 전생에선 그놈들이 주인공을 숙청하겠다고 끝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이죠. 이어서 주인공은 타쿠미와 함께 이번 암살을 사주한 흑막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몸의 원래 주인이었던 진짜 폴카의 목숨을 노린 자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알아봐도 주인공은 클라리사가 끝까지 입을 굳게 닫고 있다며 답답해합니다. 주모자의 이름만큼은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스스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게 생겼네요. 그러자 타쿠미는 클라리사에 대해 추가로 경고를 남기는데요. 뒷세계에서 이런 암살 미래를 받는 게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덧붙이기를 밖에는 주인공쯤은 단숨에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고수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하네요. 한편 미사키는 제자의 뼈조각을 가지고 아주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폴카가 갑자기 이 몸의 원래 주인이 널 용서했다고 툭 던집니다. 그 말을 들은 타쿠미는 5초 동안 멍 때리며 굳어버리는데요. 설마 주인공이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폴카는 거기에 대고 찬물을 끼얹는데요. 인간의 영혼 따위는 그저 장난감 같은 거라고 차갑게 말해버립니다. 게다가 진짜 폴카의 영혼이 지금 바로 이 방 안에 있고 자기가 직접 타쿠미의 드론 안에 쑤셔 넣어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바람에 타쿠미는 간 떨어질 뻔하며 기겁하고 맙니다. 그렇게 한참 재밌게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웬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아지트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미사키가 1층으로 내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 남자 다른 조직에게 쫓기고 있다며 허겁지겁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아주 끈질기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미사키는 바쁘다며 그냥 거절하려 했는데 하지만 폰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위례를 덥석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미사키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밤이 되고 미사키와 남자는 조폭들의 본거지로 몰래 잠입하는데요. 조물애기들이 우르르 몰려나오지만 우리 좀비 소녀에게 백발백중으로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미사키가 얘네들 달팽이보다 약하다며 입을 터는 그 순간 팡! 같이 온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 예전에 미사키가 처리했던 놈의 일당이었던 거죠. 복수를 하려고 함정을 판 거였습니다. 딱 이 타이밍에 주인공이 쓱 등장해서는 이 꼬맹이를 죽이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팩트를 꽂아버립니다. 왜냐? 이젠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좀비거든요. 강철 같은 몸이 됐는데 고작 총알다리가 통하겠어요. 이딴 걸로 목숨을 거두려 하다니 완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그렇게 미사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놈들을 싹 다 박살을 내버리고요. 배신자 놈은 진짜 바지에 지릴 정도로 기겁을 하죠. 게다가 폰카는 한술 더 떠서 영혼 소환술까지 써버리는데요. 바로 이 배신자 놈한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피해자들을 직접 복수하라고 불러낸 겁니다. 결국 이놈들은 아주 표도 못 추리게 털려버리고요. 피해자들의 영혼도 그제야 편안하게 성불하게 되죠. 잠시 후 두 사람은 기지로 돌아오는데요. 미사키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자기 몸에 뚫렸던 총알구멍들이 스스로 아물어버리는 걸 보면서 마치 마법 같다며 텐션이 폭발하죠. 그걸 지켜보던 타쿠미가 주인공에게 의문이 생겨 묻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장난감처럼 여기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서서 사람을 구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이죠. 그러자 폰카는 씩 웃으면서 그냥 이 상황이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구해주고 보호해준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녀석들의 미래나 운명은 알바 아니고 하늘에 맡기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 뼛속까지 다크한 대답을 듣고 난 타쿠미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인공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는 걸 말이죠. 한편 장면이 바뀌고 클라리사가 느긋하게 반신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앞으로는 자기 세력이 주인공을 노리는 모든 암살 미래를 싹 다 거절하겠다고 말이죠. 한편 다른 곳에서는 방금 전 참교육을 당했던 불량배 녀석들이 한데 모여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들 손으로 직접 폴카를 끝장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뭐 제대로 손을 써보기도 전에 레밍스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괴한에게 눈 깜짝할 새에 전부 털려버리고 맙니다. 아직 이 녀석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다시 아지트로 돌아와서 폴카는 미사키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요. 우리 좀비 소녀 미사키는 폴카가 살던 원래 세계에 진짜 뱀파이어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눈을 반짝입니다. 뼈와 살이 살아 숨쉬는 그 진짜 뱀파이어 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뱀파이어는 영화에나 나오는 상상 속 괴물이니까요. 또 다른 장소에서는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힐링하던 클라리사가 폴카의 정체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폴카가 그저 평범한 남고생인 줄로만 알았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오히려 암살 임무가 실패로 끝난 지금은 그런 진상 고객이랑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며 쿨하게 넘겨버립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츠바키라는 이름의 형사가 바에 앉아 술을 마시며 바텐더에게 클라리사의 행방을 캐묻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었던 고아원 화재 사건, 즉 걸어다니는 해골을 봤다는 그 의문의 사건에 대해서도 묻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심각하게 얘기하던 중 지나가던 여종업원에게 이 츠바키 영감이 음흉하게 몹쓸 짓을 시도하는데요. 그 대가로 같이 왔던 남자 일행에게 아주 시원한 참교육 펀치를 쳐맞게 되죠. 자, 다시 두 사람에게 가보겠습니다. 둘은 미사키의 이 새로운 좀비 몸뚱아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리조리 연구하는 중이었죠. 폴카는 이제 그녀의 몸에 초고속 재생 능력이 생겨서 썩어 문드러질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해줍니다. 게다가 침에는 상대를 마비시키는 맹독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장난기가 팍 발동한 미사키는 바로 고개를 돌려 우리 주인공을 확 깨물어버리고 불쌍한 폴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뻗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타쿠미를 깨물겠다며 도발까지 하는데요. 살짝 깨무는 건 뽀뽀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우리 타쿠미 당연히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자기는 완전 부담스럽다면서 살려달라고 기겁을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이 투닥거리는 사이 폴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 세계에도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 같은 강자들이 있을까 하고요. 자신의 원래 세계에 있던 제한급의 존재들처럼 말이죠. 같은 시각 경찰들이 예전 아지트로 들이닥칩니다. 주인공 일행에게 털렸던 조폭들의 구역이었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바로 그곳입니다. 주인공에게 묶여있던 녀석은 무사히 구출되지만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아주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거대한 매듭처럼 엮여있는 엽기적인 꼬라지를 말이죠. 한편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비상구 계단에서 조직폭력배 하나를 단신으로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츠바키 영감은 은밀한 제보 전화를 받고 아주 신이 나서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다시 주인공 일행 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마취야 기운이 다 떨어진 폴카는 동료들과 모여 앉아 붙잡힌 조폭 녀석들의 처우에 대해 의논 중입니다. 폴카는 굳이 녀석들의 목숨을 뺏을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마법을 써서 그놈들의 정신줄을 완전히 쏙 빼놓았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해도 우리 정체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나불거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죠. 다음날 이른 아침 츠바키 영감은 계단에서 학살극을 벌였던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이 살벌한 남자의 이름은 아라세였고 이 두 사람은 특수경찰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기괴하고 초자연적인 사건들만 전담하는 팀이었죠. 현장에 남겨진 매듭처럼 묶여버린 시체 더미를 보며 두 사람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살다 이런 미친 엽기적인 인간 테트리스는 처음 본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시간 뒤 경찰본부 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츠바키 영감은 최근 들어 흉악범들과 얽힌 미스터리한 살인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찰들은 모든 단서를 퍼즐 맞추듯 하나둘씩 연결하기 시작하죠. 고아원에서 발견된 백골 사건부터 어제 벌어진 끔찍한 인간 매듭 사건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짓을 꾸민 진짜 흑막이 자신들의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츠바키는 사건 현장에 살인마 레밍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백골 사체들의 배후가 진짜 사령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죠. 하지만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마법사라 한들 결국 피와 살로 이루어진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 언젠가는 덜미가 잡히고 말 거라고요. 한편 화면은 주인공 일행 쪽으로 넘어갑니다. 폴카는 마법을 써서 진짜 폴카의 영혼을 귀여운 상어 모양 봉제 인형에 옮겨 담았는데요. 그 귀여운 자태에 타쿠미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소중한 드론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진짜 폴카의 영혼에게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조용히 숨어 지내기 위해선 당분간 이 꼬마의 신분을 빌려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미사키가 쾅하고 문을 열며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앙증맞은 상어 인형을 발견하곤 냅다 꽉 끌어안더니 그대로 자기 가슴골 사이로 푹 파묻어 버리는데요. 그 바람에 상어 인형은 좋아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딱 보아하니 이 꼬마 녀석 영혼도 여자를 엄청 밝히는 녀석인가 보네요.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어 속으로 딴지를 겁니다. 저 꼬마는 지금 자기를 껴안고 있는 저 여자가 자기를 저승으로 보내버린 장본인이란 걸 기억이나 하는 걸까요? 원수한테 안겨서 저렇게 해볼 줄 좋아하다니 말이죠. 아무튼 폴카는 이 인형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성대를 만들어주려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단 바닥난 마력부터 회복해야 했죠. 그래야 돈을 바짝 벌러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는 사령술사가 마력을 채우려면 원혼들을 정화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며 미사키가
며칠 전 전투를 벌였던 낡은 창고야말로 마력의 노다지라고 설명합니다. 거긴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하지만 타쿠미는 이 도시에 그런 심령 스팟이 얼마나 되겠냐며 팩폭을 날리고 얘 주인공은 마력이 담긴 보석을 써서 에너지를 채우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런데 귀금속 상점에 당당히 발을 들인 그는 가격표를 보자마자 현타를 제대로 맞고 맙니다. 보석 가격이 눈 튀어나오게 비싸서 보기만 해도 무력감이 밀려올 정도였거든요. 주인공은 속으로 투덜거립니다. 전생에선 이런 돌멩이쯤 동네 코찔찔이들도 한 바구니씩 들고 다녔는데 여기선 엄청난 사치품이라니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시무룩하게 상점을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미사키는 호기심에 가득 차 그럼 마력을 빨아들이는 기술을 쓰면 되지 않냐고 묻는데요. 멀리서 만화를 흡수하면 안 되냐고 묻자 폰카는 고개를 내줬죠. 그랬다간 저 보석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그러다 경찰서 가서 콩밥 먹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죠. 한편 타쿠미는 드론을 띄워 이 두 사람을 공중에서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경찰관인 아라스가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 드론을 낚아채버립니다. 화면은 츠바키 영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역시 클라리사의 은신처까지 직접 찾아왔는데요. 그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단서들이 브로커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타쿠미 말입니다. 영감은 그녀의 조직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캐묻습니다. 다시 우리 두 사람 쪽입니다. 메미사키가 폰카에게 귓속말로 속닥거리죠. 저 경찰관 아저씨 인상이 보통 험악한 게 아니라며 너무 위험해 보이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에 아라스는 껄껄 웃으며 사과를 하는데요.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말이죠. 그러더니 그가 드론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소름 돋는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요. 화면 뒤에서 타쿠미가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아무튼 이 한마디에 집에서 화면을 보던 타쿠미는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떱니다. 게다가 가장 최악인 건 소중한 밥줄인 드론을 경찰에게 압수당해 버렸는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죠. 그때 폰카가 당장 물건을 돌려달라고 따지기 시작하자 아라스는 꽤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외부인 개입 금지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주인공이 살벌하게 노려보며 이 드론은 내 친구 거라고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압수할 권리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경찰관 입에서 우정을 모욕하는 듯한 말이 튀어나오자 갑자기 주인공은 전생에 먼저 떠나보냈던 소중한 친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버리죠. 순식간에 주변을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뿜어져 나오고 그 아라스조차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물러서서 방어태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는 은근슬쩍 주인공을 도발하며 신상을 털어 정보를 캐내려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타쿠미 무전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로 타쿠미는 주인공에게 절대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능력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라세라는 형사는 완전 괴물 같은 놈이거든요. 혼자서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들을 전부 쓸어버린 전적이 있으니까요. 아라세는 비웃음을 흘리며 꼬맹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인들이 떠드는 달콤한 말은 절대 믿지 마라. 그놈들이 널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가 한 발짝 다가가서 더 캐물으려던 찰나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알고 보니 아지트에 있던 타쿠미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형사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건 거였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타쿠미는 당당하게 자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타쿠미는 한술 더 떠서 역으로 협박을 시도하는데요. 자기가 규정을 어기고 드론을 날린 건 맞지만 아라세가 어린아이들을 협박하는 영상을 확보했고 언제든 이걸 인터넷에 뿌려서 오늘 밤 인터넷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아라세가 어디 호락호락한 상대입니까? 그는 타쿠미의 얄팍한 수법을 훤히 꿰뚫어 보고는 들으라는 듯이 무전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타쿠미라는 놈은 예전에 옛 동료들까지 팔아넘긴 놈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타쿠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분리할 때면 혼자만 쏙 빠져나가고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쓰레기라는 걸 아냐면서요. 이 도발적인 말은 폴카를 제대로 열받게 만들었고 아라세 역시 그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꼬맹이의 소름 돋는 살기에 흠칫 놀랍니다. 절대 평범한 녀석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렇게 그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미사키가 뒤에서 순식간에 날아와 벼락 같은 발차기를 날려 그를 벽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을 빠져나오죠. 그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아지트에 있던 타쿠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끝까지 믿고 감싸준 두 사람에게 폭풍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후 주인공은 자신의 예전 세계에 있었던 가짜 정의위 교단에 대한 썰을 풀어놓는데요. 그놈들은 입만 열면 신이 이름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던 쓰레기들이었죠. 주인공은 그 교단 놈들이 쓰던 마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설명하며 사람을 고문해서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 억지로 털어놓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아라스 반장이 이와남이라는
여행사에게 미사키가 자기 몸에 남긴 자국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녀는 대충 쓱 보더니 아주 팩폭을 날려버립니다. 이거 딱 봐도 여자 구두 자국이구만. 뭘 더 조사하라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그녀는 며칠 전 일어났던 인간 매듭 사건의 현장 사진을 꺼내 들고는 유력한 용의자로 전설의 킬러 레밍스를 지목합니다. 한편 경찰서 사무실에서는 다른 형사들도 아라스 반장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킬러 레밍스에 대한 단서를 드디어 찾아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중 한 형사가 썰을 푸는데 이 레밍스라는 놈은 5년 전부터 나타나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들만 처리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예전에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괴물 그 자체였다고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때 몸에 총알을 벌집처럼 맞고도 멀쩡하게 일어나더니 자기네 팀원들을 순식간에 저승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아주 눈 깜짝할 새예요. 다시 술집으로 돌아와서 클라리사가 부하들과 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츠바키 영감을 발견합니다. 구석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 영장도 없이 몰래 잠입 수사하러 왔다는 걸 뻔히 알지만 딱히 쫓아낼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츠바키 영감이 술김에 진상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잔뜩 취해서는 비틀거리며 클라리사 테이블까지 다가오더니 조직의 비밀을 불어보라며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빡친 부하가 당장 저 영감을 쓰레기장에 파묻어버릴까요 하고 묻지만 클라리사는 단칼에 말립니다. 왜냐하면 저 늙은이가 얼마나 교활한 늙은 여우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일부러 도발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직원들이 서둘러 폴카에게 전화해 오지 말라고 경고하려던 찰나 주인공 일행과 미사키가 떡하니 가게로 들어와 버립니다. 하필 딱 그 타이밍에 츠바키 영감의 휴대폰으로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알림이 옵니다. 바로 그 인간 매듭 사건 말이죠. 영감은 그걸 쓱 훑어보더니 눈앞에 있는 꼬맹이가 바로 타겟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채죠. 그래서 아주 살갑게 두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는 슬쩍 떠보면서 정보를 캐내려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폴카가 한창 오렌지 주스의 기가 막힌 맛에 푹 빠져있을 때였죠. 갑자기 이어폰에서 타쿠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소리치는데요. 살벌한 분위기의 경찰들이 카페로 들이닥치고 있었거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라세와 츠바키 일당이 우당탕탕 카페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아라세가 두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던 그 찰나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카페 전체가 정전돼 버립니다. 새카매진 와중에 츠바키는 클라리사가 수작을 부린 줄 알고 째려보지만 그녀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며 황당해하죠. 이 난장판 속에서 폴카와 미사키는 바닥을 박박 기어가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마을을 가지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아주 훤히 볼 수 있었는데요. 미사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내 손을 잡고 뛰자고 말하려던 순간 폴카는 그만 5초 동안 충격에 빠져 굳어버립니다. 폴카뿐만이 아니었어요.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막히는 살기를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전설의 암살자 레밍즈가 방 한가운데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직원들이 무기를 꺼내들고 한판 붙으려 했지만 클라리사가 재빨리 말립니다. 저놈이 우릴 죽일 작정이었으면 진작에 목숨이 날아갔을 테니 일단 가만히 앉아서 무슨 꿍꿍이인지 지켜보자고 하죠. 한편 아라세는 이 악명 높은 범죄자를 잡으면 완전 특징각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미사키가 폴카에게 쟤 엄청 세 보이냐고 속삭이자 폴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레밍즈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원혼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거든요. 과장 안 보태고 진짜 군대 수준이었습니다. 레밍즈는 눈 깜짝할 새의 길을 막는 경찰들을 싹 다 날려버리고 아라세의 발차기마저 아주 가볍게 막아냅니다. 녀석의 목표는 확실하게 폴카와 미사키 쪽이었죠. 순식간에 돌진해 미사키를 덥석 낚아채더니 마치 살포대처럼 어깨에 휙 둘러엎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폴카는 속으로 펴저리게 고민합니다. 만약 여기서 흑마술을 써버린다면 지금까지 겨우 얻어낸 이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 물거품이 돼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 녀석이 쟤를 데려가게 놔둘까 싶었지만 또 오지랖이 발동하고 맙니다.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자책하면서도 결국 결심하죠. 도저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곧바로 주문을 영창하며 레밍즈의 발을 묶기 위해 마법을 연사합니다. 강력한 흑마법이 정확히 적중하자 암살자 레밍즈는 결국 미사키를 놓치고 맙니다. 주인공은 재빨리 마법의 팔을 조종해 떨어지는 그녀를 받아내고는 기세를 몰아 계속 공격을 퍼붓는데요. 하지만 이 레밍즈라는 녀석 반사신경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입니다. 주인공의 공격을 모조리 피하더니 빙글 돌아 순식간에 미사키에게 바짝 붙어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죠. 하지만 이 녀석 자신이 방금 치명적인 죽음의 덫을 밟았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비 소녀 미사키의 타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마비 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레밍즈가 얼굴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어서 미사키가 직접 물어뜯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미사키의 뇌리가 번뜩입니다. 옆에 있던 포크를 쓱 핥더니 녀석의 몸에
그대로 냅다 꽂아버리죠. 이 한 방으로 녀석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벌기에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대마법을 준비할 시간 말이죠. 폴카는 즉시 거대한 환영을 소환해내는데요. 바로 이전 세계에 있던 자신의 그 간지폭발 본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돌진해서 암살자와 제대로 한판 주먹다짐을 벌이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무사히 빠져나온 레밍즈는 타케루라는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녀석이 타케루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닥거리더니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콕 가리킵니다. 바로 타케루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폴카의 사진이었죠. 장면이 바뀌고 두 사람은 집으로 여유롭게 걸어가며 타쿠미와 통화를 하는데요. 무전기 너머로 타쿠미는 아까 그 전투 때문에 만화가 다 바닥난 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폴카는 마력을 꽤 쓰긴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레밍즈 주변에 맴돌던 엄청난 양의 원혼들 덕분에 오히려 에너지를 빵빵하게 꽉 채웠다고 말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미사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빼놓지 않습니다. 환상의 호흡으로 시선을 제대로 끌어준 덕분에 그 괴물 같은 녀석을 잘 상대할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한편 형인 타케루는 사진을 보며 얼굴이 싹 굳어지는데요. 자기 남동생인 폴카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우리의 주인공은 동료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물질만능주의라 뭐든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영혼을 이용해 창업을 하겠다는 기막힌 결심을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물건에 빙의시켜서 돈을 벌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죠. 폴카가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는데 이 펜에는 이미 귀신이 씌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펜이 혼자서 미친 듯이 종이 위를 날아다니며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타쿠미는 기겁을 하고 맙니다. 너무 섬뜩했으니까요. 타쿠미가 겁을 먹든 말든 주인공과 미사키는 아예 광고 간판까지 준비하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펜에 씌었던 귀신이 뜻밖의 제안을 적어내는데요. 이딴 거 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돈을 훨씬 더 쓸어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꿀알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화면이 바뀌고 웬 작은 가게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길게 줄을 서서 가게 밖 골목까지 꽉 채운 모습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귀신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세 사람이 심령점집을 차린 거였죠. 불티나게 팔리는 이 대박난 광경을 보고 타쿠미는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런 꼼수가 이렇게까지 초대박을 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덕분에 우리 주인공은 손이 아플 정도로 돈을 긁어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타쿠미가 살짝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백발백중으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는 이 점집의 진짜 비결은 사실 두 사람의 완벽한 콤비 플레이에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타쿠미가 가게 뒤편에 숨어서 손님의 개인 신상 정보부터 과거 이력까지 싹 다 털어낸 다음 인터넷으로 알아낸 정보를 주인공에게 인이어 이어폰으로 읊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폴카가 가진 마안으로 손님들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진짜 귀신들까지 꿰뚫어 보니까 입 밖으로 내뱉는 족족 소름 돋게 다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장사가 끝난 후 타쿠미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모아서 주인공에게 건넵니다. 폴카는 이 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진짜 꼬마 폴카의 영혼에게도 주려고 했죠. 하지만 꼬마 폴카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바로 그때 타쿠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에게 말을 꺼냅니다. 아직 원래 몸주인의 기억을 온전히 다 물려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녀석에게 엄청난 가문이 비밀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창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경호원 무리가 고급스러운 검은 정장을 쫙 빼입고 가게로 들이닥치죠. 그들과 함께 온 두 명의 쌍둥이 꼬마들은 주인공을 삼촌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 꼬마의 이름은 카즈키 그리고 시즈키였습니다. 삼촌이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는 슬쩍 자리를 피하려다가 자신은 사령술사 시황인데 무슨 얼어 죽을 삼촌이냐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꼬마 아가씨인 카즈키가 아주 건방진 태도로 타쿠미와 미사키를 향해 천박한 서민들이라고 깔보면서 당신들이 폴카를 납치한 게 아니냐며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의심하죠. 꼬마는 자기 삼촌의 점술 실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경하러 왔다고 도발하지만 타쿠미와 미사키는 아주 단호하게 철벽을 칩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을 거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말이죠.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이 부잣집 아가씨는 안 가면 너희들이 어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그러자 우리의 타쿠미 아주 기가 막힌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경찰에 신고할 건데요. 이 한마디에 꼬마 아가씨는 5초 동안 벙쪄버립니다. 설마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꼬마가 빽소리를 지르며 따지려던 찰나 옆에 있던 경호원이 황급히 말리며 아가씨에게 진정하라고 속삭입니다. 자칫하다간 이 녀석들이 숨겨둔 몰래카메라에 찍혀서 아주 피곤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폴카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덥석 달려가서 두 조카를 꽉 껴안아 버리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안에 아이들의 등 뒤로 찰싹 달라붙은 어떤 원기 하나가 포착됩니다. 폴카는 순식간에 목소리를 쫙 깔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삼촌이 너희 둘을 지켜줄 테니 지금은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릅니다. 결국 이 두 꼬마들은 툴툴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그 귀신도 조용히 아이들의 뒤를 쫓아갑니다. 한편 폴카는 속으로 저 귀신이 무슨 악질적인 악령은 아니라고 중얼거리죠.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컸던 탓에 그 녀석의 정신은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죠. 잠시 후 타쿠미는 주인공을 슬쩍 놀립니다. 알고 보니 내 약점이 꼬맹이들이었네. 라면서요. 꼬마들만 눈에 띄었다 하면 조건 없이 구해주는 성자병이 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내일 진짜로 꼬마 폴카의 본가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애초에 그 대저택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진 타쿠미가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이 시노야마 재벌가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가문이냐면요. 까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 주인공이 빙의에 있는 이 몸뚱이의 주인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도련님이라는 겁니다. 무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에 3대가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돈을 쥐고 있는 집안이죠. 게다가 재벌가 회장님이신 아버지는 올해로 79살,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라서 만약 영감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주인공이 그 막대한 유산을 통째로 꿀꺽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떡 주무르듯 써가며 킬러를 고용해서 유산 쟁탈전을 위해 폴카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였죠. 타쿠미는 제정신이냐며 제 발로 무덤을 팔 거냐고 묻습니다. 흑막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호랑이 굴에 겁도 없이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거면 무조건 든든한 경호원을 하나 달고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죠. 폴카는 전생에는 자기 주변에 널린 게 신수들이랑 호위 기사들 뿐이었다며 혀를 차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결국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좀비 소녀인 미사키를 주인공의 개인 경호원으로 위장시키기로 합의를 봅니다. 장면이 바뀌고 꼬마 2명이 등장합니다. 쌍둥이 남매가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거리를 걷고 있었죠. 이 녀석들은 아까 만난 그 폴카 삼촌이 진짜 삼촌이 맞는지 엄청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찌질하고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너무 이상하게 구렸으니까요. 그렇게 걷다가 고급 승용차 앞에 다다르자 차 문이 열리더니 포스 넘치는 큰형 타케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바로 쌍둥이들의 오빠였던 거죠. 타케루는 아주 엄격한 목소리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지난번처럼 또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우리 주인공은 경호원 미사키와 함께 시노야마 저택에 당당하게 발을 들이는 주인공 2명이 조카가 뛰어나와 아주 격하게 환영해주는데요. 이때 타케루도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쓸모없는 동생 놈이 여긴 대체 무슨 일로 기어들어왔냐며 캐묻죠. 그래서 일단 그럴싸한 변명을 대충 둘러댑니다. 한편 저 높은 층에서는 누군가 창문 틈으로 이쪽을 은밀하게 엿보고 있었죠. 잠시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 모여 앉아 화목한 진짜 가족처럼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정말 겉보기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두 사람은 재벌가 친척들을 모두 속이기 위해 혼신의 명령기를 펼치는 중이었죠. 미사키가 훌쩍거리며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진작에 저 세상으로 갔을 거라며 눈물 연기를 시전하거든요. 여기서 짧은 회상 장면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타쿠미가 미리 넌지시 귀뜸해 주었던 가문 내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위험인물 리스트 중에서도 첫째 형인 타케루가 바로 그 경계 대상 영순이었거든요.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와서 사촌 누나인 키리가 그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를 듣고는 격하게 공감하며 미사키를 꽉 끌어안아 줍니다. 이어서 사요라는 이름의 소녀도 등장하는데요. 이 친구 성격이 좀 4차원입니다. 오자마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상어 인형에 시선을 꽂더니 이것저것 호기심을 보이며 캐묻기 시작하죠. 차마 이게 강령술이 걸려있는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순 없으니 폴카는 대충 얼버무리며 그저 장난감일 뿐이라고 둘러댑니다. 그것도 최첨단 하이테크 로봇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다들 한창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을 때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한 어르신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분이 바로 시노야마 로잔. 이 거대한 가문이 절대적인 1인자이자 최고 권력자죠. 하지만 로잔 어르신은 상당히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고 그걸 본 사촌 누나 키리와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라 안절부절 못하며 서둘러 방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시라고 권유합니다. 바로 그때 눈치 없는 친척놈 하나가 다가와서 아주 기가 막힌 명의가 있다며 의사를 한 명 소개하려 듭니다만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로잔 어르신이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보자 그 녀석은 사색이 되어서는 허둥지둥 굽신거리며 그대로 빤스런을 쳐버리죠. 그리고 가짜 아버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는 주인공 폴카는 그동안 가출했던 것에 대해 곧바로 사과를 하는데요. 로잔 가주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죠.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걸 다 듣고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폴카를 방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바로 그 무렵 밖에서 쌍둥이들을 맴돌던 원령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면서 말이죠. 다시 서재로 돌아와서
로잔 할배는 분위기를 싹 바꾸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아주 살벌할 정도로 진지한 태도로 말이죠. 영감이 기습적으로 번쩍이는 일본도를 뽑아 폴카의 목에 겨누더니 대체 내 녀석의 정체가 뭐냐고 캐묻는 거였죠. 산전수전 다 겪은 재벌 총수의 직감은 절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몸뚱이 안에 든 영혼이 자기의 그 멍청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간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말을 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 손주들의 목숨이 위험하니까요. 주인공은 나중에 전부 다 털어놓을 테니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보자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로잔 할배는 순순히 칼을 거두고 주인공은 곧바로 아이들을 향해 튀어나갑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은 쌍둥이들의 과거 회상으로 훌쩍 넘어가는데요. 어릴 적 이 녀석들에게는 친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숲으로 놀러갔던 날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누나 혼자 숲으로 돌아갔다가 하필이면 수상한 놈들이 모여서 악당질을 모의하는 현장을 목격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누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화재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누나의 영혼이 끔찍한 원령으로 변해 동생들을 지키려고 계속 곁을 맴돌고 있었던 거였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하인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지금 저택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났다는 거였죠. 한편 같은 시각 취조실에 있던 츠바키 영감은 범죄자를 신문에 이상한 표식에 대해 캐묻고 있었죠. 바로 벽에 남겨져 있던 그 표식 말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에 있던 거요. 녀석은 화염곤충이라고 불리는 미스터리한 세력을 언급합니다. 전문 방화범이자 악기로 소문난 자들이죠. 뒷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당연하게도 어떤 흔적도 없이 전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택으로 시점을 돌려볼까요? 한 하인이 두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어두컴컴한 골목길로 급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비밀 탈출구가 있다고 말하지만 동생 카즈키는 단번에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죠. 곧바로 오빠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이런 구석탱이에 무슨 탈출구가 있다는 거야? 라고요. 그 순간 하인 행세를 하던 그놈이 확 돌변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다가옵니다. 기괴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아이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죠. 놈이 두 쌍둥이를 골로 보내려던 찰나 어디선가 미사키가 튀어나와 놈의 다리를 걸어버리며 아이들을 구합니다. 그녀는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친 뒤 놈에게 달려들어 신나게 두들겨 패서 변장 마스크를 벗기고 진짜 얼굴을 까발려버리죠. 두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암살자는 미사키의 괴물 같은 괴력에 꽤나 당황한 눈치입니다. 우리의 좀비 소녀는 주먹을 꽂아 넣으며 묻습니다. 왜 아이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냐? 라고요. 그러자 놈은 비웃으며 굳이 쫄 필요 없다고 대답하죠. 자기가 직접 지른 불길이 이미 이 구역 전체를 싹 다 포위해버렸으니까요. 도관에 든 쥐라서 하늘을 날아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매캐한 연기와 불길에 갇혀버린 두 쌍둥이는 꼼짝 못하고 서럽게 울며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가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친언니 스즈카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니가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어 복수하러 온 거라 믿은 겁니다. 바로 그때 불길에 휩싸인 거대한 목재 기둥이 아이들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기둥을 막아내며 두 조카를 구해내죠. 폴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척보면 안다고 말해줍니다. 삼촌이 장담하는데 너희 언니는 절대 원한 같은 거 안 품렸어. 오히려 지난 수년 동안 죽은 언니의 영혼은 계속 너희 곁을 맴돌고 있었단다. 바로 사랑하는 동생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이야. 말을 마친 그는 곧바로 두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밖으로 뛰어갑니다. 무사히 탈출한 뒤 화면은 한 고급 승용차로 넘어갑니다. 저택 정문 밖 배후에 있던 우두머리 녀석은 아주 여유롭게 다리를 덜덜 떨며 앉아있었죠. 불벌레 녀석이 벌써 그 꼬맹이들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거라며 확신하는데요. 그러고는 감히 자신을 무시했다며 로잔 영감을 향해 궁시렁궁시렁 욕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 잘난 척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웬 힙한 스타일의 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더니 훌쩍 뛰어내려 녀석의 앞면에 강력한 강냉이 털기 펀치를 냅다 꽂아버리거든요. 장면은 다시 폴카 쪽으로 바뀝니다. 마당을 가볍게 산책하고 있던 그에게 한 메이드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폴카가 마안을 발동하자마자 시커먼 살기가 진동하는 걸 눈치채고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메이드를 벽에 냅다 처박아 버립니다. 알고 보니 아까 그 방화범 암살자가 잽싸게 메이드로 변장해서 접근했던 거였죠. 때마침 미사키도 폴카를 도우려고 달려왔는데 녀석이 갑자기 길을 모으더니 두 사람을 거대한 화염폭풍으로 둥그렇게 가둬버립니다. 폴카는 지금 남은 쥐꼬리만 한 마력으로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긴장하던 찰나 불길 너머 뒤쪽에서 엄청난 생명력 두 개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콱콱 바로 그 전설의 암살자 레밍스가 불길을 뚫고 뛰쳐나온 겁니다. 녀석은 불을 끄고 두 사람을 구해준 뒤 자기가 여기 나타난 건 비밀로 해달라는 눈치를 줍니다. 화면이 바뀌고
우리의 든든한 큰형님 타케루가 아까 얻어터진 주동자를 차 안에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는 녀석을 신문하며 아주 싸늘하게 내뱉죠. 내 놈의 방화범 동료는 이미 꼬리를 잡혔어. 때마침 오토바이 누님과 레밍스도 타케루가 있는 곳으로 합류하기 위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조사관들이 사건을 파헤친 끝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은 전부 오리지널 불벌레의 짓이며 이 녀석이야말로 마법 따위는 쓰지도 않고서 일반인의 한계를 까마득히 초월한 진짜 초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메이드로 위장했던 가짜 암살자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 호송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량 천장에 불타오르는 글씨들이 나타나면서 이 녀석을 기겁하게 만듭니다. 알고 보니 이 놈은 불놀이 벌레의 악명을 훔친 짭이었던 거죠. 지금 경찰차에 불로 글씨를 새기고 있는 자가 바로 진짜 불놀이 벌레였습니다. 진짜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듣보잡 같은 놈이 자기 이름을 팔며 명성을 더럽힌 것에 단단히 빡친 상태였죠. 그래서 가차없이 원격 폭발을 발동시켜 저 멀리서 가짜 녀석과 경찰차를 통째로 거대한 불덩이로 만들어 잿더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체불명의 한 소녀가 이 폭발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시노야마 저택의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이 시각 주인공 폴카와 미사키는 방 안에서 조직의 보스 로잔과 독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폴카는 문 밖에서 대기 타는 똘마니들의 기척이 다 느껴진다며 그들을 싹 다 물려달라고 쿨하게 요구합니다. 로잔 영감이 손짓으로 부하들을 물리치자 주인공은 곧바로 솔직하게 패를 까버리는데요. 전 당신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세계에서 왔거든요. 라고 털어놓습니다. 같은 시각 괴물 같은 킬러 레밍즈는 타케루에게 폴카가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두 명이 쌍둥이를 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타케루는 엄청나게 감탄하며 당장 그 상황을 자세히 썰 좀 풀어보라고 재촉합니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된 로자는 옆에 있는 미사키가 진짜 폴카를 저승으로 보내버린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극대노하며 곧바로 면검을 빼들고 좀비 소녀 미사키를 당장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그 순간 폴카의 손에 있던 상어 인형이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 칼날 앞을 막아서며 미사키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무모하고도 용감한 오지랖을 본 로자는 순간 멈칫합니다. 항상 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 했던 불쌍한 진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왈칵 감동한 보스는 칼을 떨구고 맙니다. 진짜 아들의 영혼이 바로 그 인형 속에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친구와 할아버지는 우리 주인공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인공 폴카의 아버지 로산도 이쯤 되니 별 수 없었는지 로봇 몇 대를 슬쩍 꺼내 옵니다. 자기 가문에서 만든 거라며 주인공한테 은근슬쩍 자랑까지 하는데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주인공 보고 이 로봇 중 하나로 갈아타서 자기 귀한 아들의 육신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상상도 못한 반전이 터집니다. 진짜 아들 녀석이 그 로봇을 보더니 완전 푹 빠져버린 거예요. 녀석은 주인공의 입을 빌려 아주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데요. 누군가 로봇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이 폭탄 발언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어이가 털려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아버지인 로산 역시 기가 막혔지만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내미의 고집에 결국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죠. 게다가 이 아저씨 은근히 쫄았는지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만약 밖에서 폴카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암살자 놈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네크로맨서가 임시로 그 몸을 쓰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살벌한 경고를 잊지 않는데요. 자기 아들을 푹 찌른 미사키라는 꼬맹이만큼은 절대 호락호락하게 용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대화가 끝난 뒤 우리 주인공과 미사키 일행은 저택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화면은 홀로 남은 로산을 비추는데 그는 마치 철학자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는 자기 아들을 저승으로 보내려 했던 흑막이 쿠라키라는 아줌마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저기 무시무시한 조폭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굳이 피곤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편 저택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오자마자 우리 일행은 곧바로 달려가 타쿠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로산에게 진짜 정체를 싹 다 털어놓았다고 말이죠. 이때 곁에 있던 미사키도 기회는 이때다 싶어 타이밍을 틈타 진짜 폴카의 영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예전에 실수로 널 로그아웃 시켜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근데 이 녀석 성격이 어찌나 천사 같은지 아주 쿨하게 미사키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공도 무심코 감탄을 내뱉는데요. 세상 천지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렇게 화해하는 진풍경은 또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랄한 원수한테 꼬리를 치며 친한 척을 하다니요. 한창 멍 때리고 서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쌍둥이가 튀어나와서는 호들갑을 떠는 거 있죠. 주인공이 자기들 목숨을 구해줬다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는데요. 두 꼬맹이는 아주 복권 1등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공과 미사키가
뒤를 돌아 슬쩍 빠져나가려는 찰나 쌍둥이를 줄곧 쫓아다니던 그 여자 유령이 갑자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뭔가 낌새를 눈치챈 미사키는 주인공을 쳐다보며 묻는데요. 이 유령이랑 계약을 맺을 생각이냐고 말이죠. 주인공도 고개를 끄덕이며 왠지 이번 거는 계약을 맺게 될 것 같다고 대답하네요. 한편 장면이 바뀌어 다른 곳에서는 형사들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경찰차가 뜬금없이 활활 불타버린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을 봤던 용의자는 아주 태연하게 진술하는데요. 진짜 불능력자 범죄자인 라이언이 그 짭쟁이 녀석을 직접 불태워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녀석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경찰 아저씨들한테 영상 하나만 다시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바로 며칠 전 화재 사건 때 해골들이 춤을 추며 난리를 쳤던 그 영상 말이죠. 당연히 경찰 입장에선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러자 이 녀석 경찰들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아예 투명 인간이 되어 경찰서를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주 귀신도 고칼 노릇이죠. 참고로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의 이름은 테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몇 시간이 흘러가고 경찰팀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테나라는 놈이 유치장에서 증발해버렸으니까요. 열받은 한 형사가 획 고개를 돌려 따져 묻는데요. 대체 두 사람 아라스랑 테츠바키가 이 녀석 감시를 맡았던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자 테츠바키는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합니다. 그 테나 녀석이 무슨 유령마냥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버렸다면서요. 진짜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말이에요. 이어서 테츠바키 형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이 녀석의 화려한 전과 6번 기록을 줄줄 읊으면서 지난 수년 동안 바로 저 테나라는 놈이 이 도시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과거에 이 녀석 도둑질 좀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을 슬쩍 훔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떡하니 전시해버린 적도 있었죠. 게다가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찍은 사진들로 빈틈없이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시청 건물을 말이죠. 멀리서 보면 그 거대한 건물이 마치 투명 마법에 걸려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테나라는 녀석 겁도 없이 국무총리를 납치하는 대형 사고를 치고요. 야당의 거물급 인사들까지 싹 다 잡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건 몇 시간 뒤에 자기 스스로 총리를 풀어주더니 달랑 만화책 한 권 들고 경찰에 자수하러 갔다는 겁니다. 자수하러 간 그날 이 녀석은 또 쓸데없이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았는데요. 자신이 마술을 쓴 이유는 오직 진짜 마법사들을 낳기 위해서였다고 떠벌린 거죠. 짠 하고 나타나길 바라면서요. 녀석은 이 세상에 마법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아예 미친 척하고 대형 사고를 쳐서 그들을 유인하려 했던 겁니다. 얘기만 들으면 딱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미치광이 같죠. 자, 다시 우리 주인공 일행 쪽으로 시점을 돌려볼까요? 우리 주인공은 동료들에게 신나서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방금 엄청 좋은 라디오를 하나 득템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기를 켜자마자 귀를 때리는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경찰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산채로 불타올랐다는 뉴스였죠. 이 얘기를 들은 타쿠미는 뭔가 구린내를 맡고는 즉각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해커답게 빛의 속도로 타자를 쳐서 알아낸 사실을 주인공에게 보고합니다. 피해자의 정체가 다름 아닌 우리 쪽에서 며칠 전에 붙잡았던 바로 그 녀석이라는 거요.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보던 경찰들이 단체로 입을 떡 벌리는데요. 화면 속에서 신나게 입을 털고 있는 기자의 정체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그 테나였던 겁니다. 뒷골목 세계에서 이 녀석은 아주 거창한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바로 고독한 유령이라는 이름이죠. 이 타이밍에 타쿠미도 테나의 그 화려했던 과거 전적들을 싹 다 긁어모아서 일본에서 무슨 짓을 했었는지 주인공에게 썰을 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테나 이 녀석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방송국까지 해킹해서 전파를 털어버리네요. 아주 당당하게 뉴스 앵커 행세까지 합니다. 이 정도 관종력이면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테츠바키 영감님은 쯧쯧 혀를 차면서 저 테나라는 녀석이 일 처리하는 스타일이 딱 리사 아줌마랑 완전 판박이라고 평가합니다. 화면이 확 바뀌고 우리는 옥상에서 여유롭게 바람을 쐬고 있는 테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촉이 딱 온 테나는 화염 능력자인 라이언이 자기 등 뒤에 떡하니 서 있다는 걸 눈치채죠. 아니 근데 이 불꽃 능력자 녀석 무슨 대인기피증이라도 있는 걸까요? 두 사람 거리가 2m도 안 되는데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테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면 될 것을 말이죠. 라이언은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정체를 어떻게 꿰뚫어 본 거냐고 따져 묻더니 기선 제압을 한답시고 테나 코앞에 있는 물건을 확 불태워버리며 화력쇼를 보여줍니다. 다시 화면은 주인공 일행이 모여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일본에서 난리가 난 테나의 그 어마어마한 관종직과 유명세에 대해 떠들고 있는데요. 타쿠미가 문득 궁금해져서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주인공이 살던 원래 세계에도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나 유명인들이 널려 있었냐고 말이죠.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기도 먼치킨 같은 놈들은 썩어나게 많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지구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같은 건 볼 수가 없어서 좀 위하야죠. 책에서는 용이니 봉황이니 온갖 환상종들이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구의 책에 기록된 수많은 괴물들은 틀림없이 자신이 살던 원래 세계에 있던 실제 생물들을 모티브로 한 걸 거라고요. 다시 옥상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치 상황. 빡친 화염 능력자 라이언이 드디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테나를 퉁구이로 만들어버릴 기세로 뜨거운 화염구를 펑펑 날려대는데요. 하지만 테나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기는커녕 게다가 공격을 슉슉 피하면서 상대랑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는 거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테나가 환수를 써서 그 녀석의 물리 공격을 싹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불속성 녀석도 그걸 보더니 박수를 치며 감탄하더라고요. 비록 찐 마법을 쓴 건 아니지만 이 환영은 정말 퀄리티가 미쳤다며 칭찬하면서요. 테나는 기세를 몰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저 녀석이 과연 이런 것들에 흥미가 있는지, 바로 저 세상과 관련된 일들의 말입니다. 녀석은 일부러 그 화재 사건을 다시 꺼내기까지 합니다. 요전날 꼬맹이들이 엮였던 그 일 말이에요. 그 사건은 마치 엄청나게 큰 게임 버그가 이 세계에 뚝 떨어진 것 같다고 하네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주인공 일행이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죠. 예전 세계의 악명 높은 빌런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들 쫄아서 문을 열어보니 글쎄 꼬맹이 시오가 웬 생판 처음 보는 여자애랑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시오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주인공한테 당분간만 좀 얹혀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온 친구를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이름은 LEAIU라고 하네요. 주인공은 어리둥절해서 머리를 극적이며 도대체 왜 갑자기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냐고 물어봅니다. 시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는 자신의 소중한 상어 컬렉션을 몽땅 날려먹었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녀석이 완전 상어 찐덕후잖아요. 저번에 저택에서 났던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어 굿즈들이 홀라당 타버린 거죠. 그 충격으로 아주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LEAIU는 그 꼴을 보더니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로산 영감이 직접 찍은 비디오 영상을 떡하니 틀어주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영감님은 방들이 죄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경호원까지 덤으로 딸려 보냈다면서 우리 시오를 무사히 주인공 집에 빈대 좀 붙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영감님 말 이렇게 해야 양쪽이 편하게 문자도 주고받고 오순도순 전화통화도 하면서 지내기 딱 좋지 않겠냐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주인공이 그 엄청난 육감으로 냄새를 싹 맡아버리죠. 건물 주변에서 한 무리의 수상한 놈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이 눈을 떠보니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샤오가 상어 모양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끼던 장난감들을 몽땅 날려먹은 충격이 꽤나 컸던 모양인지 샤오는 결심합니다. 스스로 멘탈을 치유하기 위해 그 침낭 속에서 조금 더 존버하기로 말이죠. 이어서 리우와 주인공이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그녀가 경호원으로 발탁되어 샤오 곁에 있게 된 건지 말이죠. 성격이 완전 직진사이다인 이 녀석은 윗선에서 임무를 내렸다고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샤오를 호위하라는 명령과 함께 겸사겸사 주인공 너까지 보호하게 됐다고 쿨하게 까발리죠.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인 그녀는 주인공에게 곧바로 돌직구 경고를 날립니다. 웬만하면 당분간은 그 저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형사 아저씨들이 개미떼처럼 쫙 깔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은 바로 그 저택으로 넘어갑니다. 경찰들이 타케루를 둥글게 둘러싸고 폭풍 질문을 쏟아내고 있네요. 형사들은 캐묻습니다. 혹시 그 불꽃 능력자 놈이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의 진범이 맞냐고 집요하게 파고들죠. 타케루는 대충 뭐 그런 것 같다고 쿨하게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이미 경찰차 안에서 노릇노릇한 통구이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쫄 필요 없다고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죠. 덧붙여서 그 불꽃 능력자 놈이 예전부터 자기 가문에 심심하면 시비를 털고 깽판을 치고 다녔다며 썰을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케루는 형사들 어깨를 툭툭 치며 이제 그만 쓸데없는 짓 멈추고 진을 치고 있는 인력들 다 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텐테나가 이미 여유롭게 튀어버렸는데 빨리 엉덩이 떼고 일어나서 샅샅이 뒤져 그놈이나 잡아올 것이지 여기서 시간 낭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팩폭을 날리죠. 할 말을 다 한 타케루는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휙 가버립니다. 쫓겨나듯 저택을 빠져나온 두 형사는 입을 삐죽거리며 궁시렁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던 두 사람은 뒤따라오는 녀석들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왜냐면 이 무리는 전부 전문 암살자 출신이거든요. 한편 우리 경찰 쪽도 아주 치명적인 단서를 하나 쥐고 있었는데요. 바로 가족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쪽 집안이 무시무시한
악명 높은 가문과 혈연으로 엮여있다는 증거였죠. 진짜 소름 돋게 우연인 건 화재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 밤에 매니 미사키라는 꼬마와 함께 사건 현장을 얼쩡거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은 미사키의 지문까지 싹 다 찾아냈죠. 사건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지문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잔뜩 꽁꽁 묶여있던 그 끔찍한 현장에서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추리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최종 보스가 과연 맨인지 아니면 그 수상한 타케루 녀석인지 말이죠. 같은 시각 어두운 구석에서는 타케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돌아다니는 경찰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를 따라다니던 소녀가 피도 눈물도 없는 타케루에게 그냥 저 경찰 두 놈 다 저승으로 깔끔하게 보내버릴지 묻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맨의 일행 쪽으로 넘어오는데요. 다들 꼬마가 쓸 방을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청소 중이네요. 그리고 그날 밤 레아유가 한밤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도청기를 챙겨들고 녀석들의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하죠. 방에서 몰래 빠져나온 레아유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위문을 품습니다. 도대체 왜 로산 보스께서 모든 걸 믿고 맡기셨는지, 하필이면 저 짝퉁 콩카 녀석한테 말이죠. 이때 레아유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자동 재생됩니다. 로산 보스가 미행 임무를 그녀에게 맡겼던 그때 말이죠. 보스는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바로 이 가짜 폰카 녀석을 꼭 믿어야 한다고요. 비록 그 녀석이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진 않았어도 얼굴을 보면 절대 적은 아니라고 확신하셨죠. 그래서 보스는 레아이오에게 신신당부하며 이오와 가짜 폰카 녀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레아이오는 그야말로 살기를 뿜어내며 다짐합니다. 재수없게 그 불속성 녀석과 마주치기만 한다면 그 즉시 황천길로 보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진짜 폰카가 죽어버리기를 밤낮으로 바랐던 흑막이 알고 보니 바로 그 소녀 레아이유였던 겁니다. 과거 회상 장면을 보면요. 얘는 항상 폰카를 완전 쓸모없는 폐급 취급해왔어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툭 치면 쓰러지는 약골이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뼈 빠지게 구르면서 고생하는데 저런 밥벌레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대우받아야 한다고 억울해했던 겁니다. 이런 열폭의 근본적인 원인은 옛날에 폰카가 임무 중에 사고를 쳐서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무를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로산 영감님은 오히려 폰카를 오냐오냐 하면서 금지옥엽으로 챙겨준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우리 레아이유는 질투심에 아주 눈깔이 뒤집혀버린 거죠. 자, 이제 화면이 휙 바뀌어서 술집으로 가보면 리사 아줌마가 홀짝홀짝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들이랑 폰카의 막장 드라마에 대해 썰을 풀고 있습니다. 아줌마 말로는 폰카네 집안이 절대 만만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세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엄청난 명성을 자랑한다네요. 워낙 스펙이 빵빵한 집안이다 보니까 리사 아줌마의 뇌피셜로는 가문 내부 사람 중에서는 절대로 자기 핏줄을 스스로 팀킬할 미친놈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오면 일행들은 여전히 푹 빠져서 사후 세계의 전설 같은 떡밥들을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요. 레아유는 밖에서 귀를 찰싹대고 엿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니까 이 녀석들은 그냥 노가다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죠. 하지만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아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주인공이 밖에 누가 훔쳐보고 있는 거 다 안다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거든요.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소름이 쫙 돋았겠어요. 주인공한테 흑심을 품은 녀석들은 전부 쫄아버릴 만한 패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녀석은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주인공이 그냥 센 척하려고 허세를 부린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죠. 사람 겁주려는 거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텔레파시 같은 게 어딨냐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팩트. 아이유는 얼굴만 보면 완전 여리여리한 미소녀인데 사실 알고 보니 남자애였다는 겁니다. 다음날 테츠바키 형사가 아주 무게를 잡고 앉아서 주인공의 다크한 범죄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는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옆에서 아라스라는 친구가 아주 입에 모터를 달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방금 캐낸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쫙 읊어주는데요. 츠바키는 가만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에 주인공이 내뱉었던 마치 다단계 사기꾼 같았던 그 대사를 떠올리고 있었죠. 주인공이 자기 부모가 매정하게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주인공은 자기 전생에 비참했던 과거를 얘기한 거였지만 평범한 경찰들 뇌 구조로 이 세계 마법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들 머리만 극적이며 도대체 주인공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황당해할 뿐이었죠. 그래서 츠바키 형사가 내린 결론은 그 가족을 팍팍 압박해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자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엄청난 특급 정보 하나를 더 흘리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지금 점집을 열고 영업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광신도 녀석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10중 8구 헐레벌떡 달려와서 점을 볼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죠.
장면은 게임 행사장으로 넘어가고 방금 말한 그 녀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치 빠른 팬들이 단번에 우상을 알아보고는 마치 데스타라도 뜬 것처럼 우르르 몰려와 사진을 찍어대는데요. 하지만 운도 지질이 없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경찰들 눈에 딱 걸리고 맙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죽음의 추격전이 시작되죠. 바로 그 순간 카메라는 장사 준비에 한창인 주인공 일행을 비춰주는데요. 가장 먼저 시선을 강탈하는 건 아주 섹시한 의상을 쫙 빼입은 미사키였습니다. 그런데 눈 호강 좀 하려던 찰나 아라세와 츠바키 두 형사가 불쑥 튀어나와 쌍통을 다 깨버립니다. 이 둘의 등장에 타쿠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기겁하죠. 츠바키 형사는 주인공에게 슬쩍 다가가더니 점을 한번 보고 싶다며 은근슬쩍 들이대는데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성격 참 둥글둥글해서 쿨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해버립니다. 곧바로 미사키에게 점을 칠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츠바키는 주인공에게 내 그 특별한 능력으로 내 미래가 갈 길을 좀 안내해보라며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주인공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칼같이 팩트 폭행을 날립니다. 저한텐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능력 따윈 없다고요. 방금 탈옥했다는 그 범죄자 녀석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은 테나 사건을 비꼬면서 날린 돌직구였죠. 경찰서에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잠시 후 주인공이 현란하게 손발을 휘저으며 길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주인공 앞에 있던 수정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꼬마 여자의 레아이 유는 밖에서 숨어 지켜보며 만약 이 녀석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면 곧바로 전화해서 싹 다 일러바치겠다고 속으로 다짐하죠. 왜냐하면 손님이 바로 경찰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주인공은 미래에 대한 그럴듯한 예언을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츠바키 아저씨는 의심병이 조조 뺨칠 정도로 심했는데요. 분명 타쿠미 녀석이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서 이어폰을 낀 채로 주인공한테 대사를 하나하나 읊어주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저 시커먼 망토 속에도 분명히 최첨단 장비들을 잔뜩 숨겨놨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아저씨의 과거의 혀를 때리는 한마디를 날립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아저씨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고요. 전국을 제대로 찔려버린 테츠바키는 다급해져서 주인공에게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닥달합니다. 그러자 책상 위에 있던 펜이 저절로 둥둥 떠오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 아저씨는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 꼬마 여자의 레아이 유는 밖에서 쓱싹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칩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라는 걸 알아챈 거죠. 녀석은 어젯밤에 주인공이 이런 어설픈 마술쇼나 연습하고 있었을 거라고 혼자 아주 확신을 해버립니다. 한편 테츠바키는 확 달려들어서 주인공의 멱살을 틀어쥐고는 짐승처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 꼬맹이 자식이 도대체 어느 구석탱이에서 이 문양을 알아낸 건지 캐묻죠. 그 순간 테츠바키의 머릿속에 짧은 과거 회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과거에 그가 어떤 미스터리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던 때였죠. 그 아저씨는 바로 이 문양을 보여주며 뼛속 깊이 새겨두라고 살아있는 동안 절대 잊지 말고 죽을 때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 녀석이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려내더니 자기한테 빛나는 앞길을 안내해주겠다고 입을 털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후 테츠바키도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꾹 삼킵니다. 그러고는 아주 깔끔하게 돈을 지불한 뒤 그대로 쿨하게 뒤돌아 걸어가죠.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기 직전에 말입니다. 주인공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까부터 사신이 직접 자기 점을 쳐주고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가출한 츠바키는 그런 음침한 옷 좀 그만 입고 다니라며 한마디 충고를 남기죠. 게다가 중이병 냄새 풀풀 나는 그 이름도 당장 버리라고 패폭을 날립니다. 지금 주인공 꼴이 딱 동네 양아치 같았거든요. 그렇게 경찰 2명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미사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아저씨들 100% 냄새를 맡고 온 거라며 화재 사건의 뒷조사를 하러 온 게 틀림없다고 확신하죠. 한편 우리 꼬마 레아이 우는 밖에서 몰래 엿듣다가 번뜩 짱구를 굴립니다. 주인공이 방금 그린 그 종이에 가짜 폴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진한 척 연기를 하며 먹을 걸 사오겠다는 핑계로 몰래 조사를 하러 빠져나갑니다. 화면이 바뀌고 아까 그 경찰 2명이 식당에서 아주 맛깔나게 새우 카레라이스를 폭풍 흡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라세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까 봤던 그 기괴한 그림이 대체 뭐냐고 슬쩍 떠봅니다. 반장님이 그 그림을 보고 완전 멘붕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츠바키는 정색을 하면서 지금 텐션 확 떨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말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잠시 후 배를 든든하게 채운 두 아저씨가 식당 밖으로 나오는데 이 둘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꼬마 레아이유가 지붕 위에 엎드려서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도둑놈 무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튼튼한 금고문을 억지로 비집어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이 덜컥 열리고 나니 안에는 금은보화는커녕 웬 정체불명의 기호가 그려진 두루마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딱 봐도 엄청 중요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맹렬한 불길이 확 솟구치더니 그 불꽃 능력자 녀석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불길 한 방에 도둑놈들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테나 그 자식이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 두루마리를 낼름 낚아채 버립니다. 눈뜨고 코 베인 거죠. 녀석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보는데 그곳에 그려진 그림은 아까 전에 주인공이 종이에 그렸던 그 기묘한 그림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청년은 동료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릴 때 내 손이 제멋대로 움직인 것뿐이라고요. 애초에 자기가 뭘 그리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맨의 말을 들은 타쿠미는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립니다. 대체 어떻게 맨이 눈을 감고 대충 그린 부적 하나에 경찰 아저씨가 저렇게까지 쫄아버린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장면이 바뀌고 테츠바키는 다시 리사 아줌마를 찾아갑니다. 그러곤 돌직구를 날리죠. 이 세상에서 그 기호를 아는 건 자신과 리사뿐이라며 맨과 엮여있는 리사가 바로 그 기밀 정보를 밖으로 빼돌린 장본인이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같은 시각 맨 일행과 테츠바키 쪽 모두 오소록이라는 거물급 인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요. 이 영감님, 현재는 그저 맨의 펜 속에 얹혀 사는 영혼 신세일 뿐이죠. 테츠바키는 리사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 오소록이는 특수부대의 대장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고 이 부대는 나라의 새싹인 아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겠다는 아주 숭고한 이상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테츠바키는 혹시라도 오소록이가 궁지에 몰린 나머지 폰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팀으로 꼬드겨 끌어들인 게 아닐까 짐작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단칼에 선을 긋습니다. 자기네 쪽은 단 한 번도 폰카 같은 어린애를 스카우트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저 용돈벌이도 좀 하고 시노이야마 가문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폰카에게 방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확실히 해명합니다. 테츠바키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입니다. 속으로는 옛 동료 오소로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자리를 뜨기 전 그는 폭풍간지 대사를 하나 남기는데요. 바로 이 썩어 빠진 사회 쓰레기들을 자기 손으로 전부 치워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모든 대화는 한 소녀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바로 구석에 숨어있던 레이우였죠.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자신의 보스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건 그게 뭐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다시 시점은 일행들의 아지트로 돌아갑니다. 일행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소록이 영혼을 탈탈 털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저씨 왕년의 언더커버 경찰이었대요. 부패한 녀석들을 싹 다 잡아넣으려고 경찰 조직에 잠입했다는 거죠. 자기가 엄청난 1급 기밀들을 한 트럭으로 쥐고 있다면서 듣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하지만 맨은 코웃음을 치며 팩트 폭격을 날리죠. 생사 계약을 맺을 때 그 대가로 맨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자, 장면은 어느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웬 경찰관 한 명이 죄수를 신문하려고 느긋하게 감방으로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죄수 쓱 한번 훑어보더니 단번에 정체를 간파해버립니다. 사실 이 경찰의 정체는 바로 테나가 변장한 거였죠. 테나가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오직 그 두루마리에 있던 기호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텐데로라는 이름의 이 죄수는 자기가 안다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정보를 원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죠. 참고로 이 텐데로라는 영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대로 장사를 해온 무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상인 가문 출신입니다. 이 영감님은 무려 5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을 물려받은 찐 사업가였죠. 그래서인지 이 영감님의 감방은요, 완전 미니 편의점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그 화려한 말발로 정부랑 기가 막히게 딜을 쳐서 정보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런 엄청난 VIP 특권을 얻어낸 거죠. 이 영감님 사전에는 세상 만물이다, 돈이나 물건으로 환산해서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테나는 갑자기 폼을 잡더니 온갖 인생 철학을 들먹이며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설픈 개똥 철학을 가만히 듣고 있던 텐데로는 쓱 째려보며 속으로 딱 한 줄 평을 내립니다. 이 테나라는 놈 완전 멍청이구만. 여튼 이 두 사람은 계속 마주 앉아서 엎치락뒤치락 쫄깃한 밀당을 이어갑니다. 그 망할 기호에 대한 정보값을 두고 말이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맨 일행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꿀잠을 자고 일어난 사오가 눈을 비비며 창밖을 보더니 갑자기 깨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일행들을 다급하게 불러 모읍니다. 하늘에 대체 무슨 괴상한 게 떠 있는 건지 나가보는데요. 밖을 내다본 미사키는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하늘 전체가 수많은 열기구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거기엔 아주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사키는 곧바로 맨에게 고개를 돌려 묻는데요. 대체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냐고 말이죠. 맨은 씁쓸하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저건 바로 이미 멸망해버린 제국의 국장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가 살던 이 세계의 제국 말입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환상의 콤비 아라세와 츠바키가 은밀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난장판에 대해 의논 중이었죠. 열기구에 그려진 저 문양이 매니 종이에 그렸던 그림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결국 츠바키는 어쩔 수 없이 그 종이를 꺼내 들고는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쥐어짜내며 추리를 거듭한 끝에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5년 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호소록이었죠. 당연하게도 이 아저씨들은 정보가 꽉 막혀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맨의 곁에 원원으로 붙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침내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해 테나라는 녀석을 추적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놈이 호소록이의 실종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갑자기 화면이 넘어가며 테나의 짧은 과거 회상신이 나옵니다. 하늘을 열기구로 꽉 채워버리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그는 텐도 영감과 마주 앉아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정보값으로 무려 30억엔이라는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작 그 정보 하나에 말이죠. 게다가 텐도는 장황하게 연설까지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가격이 살인적으로 비싼지에 대해서 말이죠. 테나는 그 엄청난 액수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며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그 돈으로 거대한 열기구 함대를 통째로 빌려서 하늘에 시원하게 날려버리는데 쓰기로 한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스나이퍼들이 어딘가를 향해 미친듯이 총알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바로 열기구 위에 서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컷 쏘고 나서야 밝혀진 어이없는 사실. 그건 그저 사람을 대신해서 세워둔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테나가 녀석들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둔 미끼였죠. 바로 그때 화면에 테나의 라이브 방송이 떡하니 뜹니다. 녀석은 낄낄거리며 경찰 병력이 너무 허접해서 무려 1시간이나 지나서야 옥상에 숨은 스나이퍼들을 찾아냈다고 조롱하죠. 게다가 자기 부하들이 아주 간단하게 경찰 통신망을 털어버렸다고 폭로합니다. 이번 사건을 벌인 진짜 목적은 이 도시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무능한지 전 세계에 까발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장면이 바뀌어 주인공과 타쿠미 두 사람은 테나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꼬마 사요가 불쑥 나타나서는 두 오빠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캐묻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체념한 듯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몸의 빙의에서 환생하게 됐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전부 털어놓게 되죠. 다들 꼬맹이가 콧방귀도 안 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요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경찰한테 멱살을 잡혔을 때도 너무 침착해서 이미 수상했다고 하네요. 원래의 그 찌질한 폴카였다면 진작에 펑펑 울면서 바지에 지렸을 테니까요. 사유는 맹세코 입을 꾹 다물어서 레아의 귀에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 폴카의 영혼이 들어있는 상어 인형을 냅다 들고는 욕실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밖에 남은 주인공은 머리를 극적이죠. 이참에 해골 몬스터들이라도 소환해서 꼬맹이한테 자기 능력을 확실하게 인증해줘야 하나 하고요. 그걸 본 타쿠미는 슬쩍 물어봅니다. 혹시 사람을 세뇌하거나 기억을 지우는 마법도 쓸 수 있냐고 말이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려는 겁니다. 주인공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조종해서 타겟을 통제해야 하는 꽤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던 중 주인공은 미사키가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걸 눈치챕니다. 도대체 언제 나간 거지? 알고 보니 이 녀석 사요가 있는 욕실로 쪼르르 따라 들어간 거였죠. 같이 목욕을 하던 중 미사키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더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진짜 폰카를 골로 보냈다고 밝혔는데도 사오의 반응은 완전 무덤덤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건 그 폰카라는 녀석이 엄청 관대하게 언니를 용서해줬다는 증거 아니겠냐며 가족인 자기 역시 미사키를 용서하겠다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진짜 어이없는 이유까지 덧붙이는데요. 얼마 전 두 사람이 상어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상어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절대 나쁜 사람은 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미사키가 요전날 쌍둥이를 구해준 위로운 행동까지 했으니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이게 바로 사오가 미사키를 완벽하게 용서하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잠시 후 뽀송뽀송하게 목욕을 마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얼굴엔 아주 그냥 한바구음이 가득하네요. 미사키는 싱글벙글 웃으며 주인공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은근슬쩍 사오를 떠보면서 혹시 그녀가 돈을 주고 폰카를 암살하려 한 배후인지 확인해봤다는데요.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100% 확신 건데 이 아이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때 타쿠미가 불쑥 끼어들며 미사키에게 미니 상어 인형을 목욕탕 안까지 들고 들어갔냐고 묻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상어 인형 얼굴이 부끄러워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미사키는 해맑게 같이 들어갔다고 인정하더니 이내 사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진짜 폰카의 영혼이 저 상어 인형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였죠. 그 끔찍한 진실을 들은 사오는 하마터면 그대로 굳어버릴 뻔했지만 놀랍게도 쿨하게 넘겨버립니다. 자기는 하나도 신경 안 쓴다며 사촌 오빠한테 알몸을 몽땅 보여준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하네요. 오히려 상어에 대한 미친 듯한 사랑 때문에 주인공에게 아주 골 때리는 제안까지 하는데요. 나중에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되면 꼭 자기 영혼도 상어 인형 안에 쑤셔 넣어달라고 부탁하죠. 한편 타쿠미는 다시 폭풍 간지 모드로 돌아와서 우리 쪽에서도 당장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열기구들의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배후가 누군지 말이죠. 주인공 역시 무릎을 탁 치며 찬성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팽이가 감히 구제국의 국장을 더럽히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때 미사키가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혹시 주인공의 원래 세계에서 온 동양 사람이 우연히 이쪽 세계로 넘어온 건 아니냐고요. 하지만 주인공은 단칼에 부정하죠. 그는 이 녀석이 단지 그 문양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일행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가설을 세우며 추리를 이어나갑니다. 과연 지구에 주인공의 마법을 쓸 수 있는 녀석이 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주인공도 그 말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쪽 세계에서는 폴카가 그 전생 비수를 시전하기 위해 정말 수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련을 해야 했거든요. 이어서 주인공은 자기가 저승에서 스켈레톤들을 이쪽 세계로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설명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따르던 신도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에게 모두 자유를 주었다고 하죠. 이 세계로 넘어오기 전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곁에 남겠다고 맹세한 충직한 녀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녀가 그럼 그 녀석들을 여기로 불러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갑자기 불려나와서 화를 낸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그만 아니냐면서요. 게다가 소녀는 이렇게 그럴싸한 논리를 펼치는데요. 그 녀석들이 주인공과 계약을 맺을 정도였다면 그건 주인공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소녀의 그 말이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다며 연신 고마워하죠.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사과도 전합니다. 혹시라도 이 소녀가 진짜 폴카를 암살한 흑막이 아닐까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자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강령술이 있다면 분명히 상어를 조종하는 마법도 있을 거라며 엄청 신나하는데요. 다들 그 말을 듣고 바닥을 구를 정도로 빵 터졌습니다. 당연히 드립 치는 줄 알았는데 폴카는 저쪽 세계엔 해양 생물을 다루는 놈들이 널려있다며 진지하게 받아쳐버리죠. 한편 타쿠미는 자신이 해킹해서 접근 권한을 얻어낸 경찰 측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사하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경찰 놈들이 대체 어떤 정보들을 쥐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거죠. 이때 오소로기 영감의 영혼도 호련히 나타나 글씨를 쓰며 경고하는데요. 경찰 놈들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말고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 안에도 구린내 나는 뒷거래를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화면이 싹 전환되면서 츠바키가 경찰청 국장에게 호출을 받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로타로라는 이름의 이 상사는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포스를 풍기는데요. 국장은 츠바키가 위장을 핑계로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걸 눈감아주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앞으로 손발을 척척 맞춰 일하길 바란다고 넌지시 압박을 줍니다. 그러고는 슬쩍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드는데요. 바로 오소로기를 언급하며 츠바키를 떠보려고 도발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츠바키 아저씨 전혀 흔들림 없이 차가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죠. 그 모습을 본 국장은 만족한 듯 네가 바로 이번 테나 조사작전의 핵심 에이스가 될 거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곳에서는 테나의 부하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넘치는 수상한 점집에 대한 이야기였죠. 당연히 폰카가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겠죠. 이야기를 듣던 테나는 묘한 흥미를 느끼고는 직접 그 점집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타쿠미는 맨에게 다급히 보고를 하는데요. 밤새 그 의문의 기호에 대해 파헤쳐본 결과 오소로기 경감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한창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말이죠. 그때 오소로기가 글씨를 써서 누군가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는 입막음을 위해 먼저 손을 써서 제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립니다. 타쿠미는 이 짓을 벌인 게 100% 경찰 내부자의 소행일 거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오소로기 본인은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폰카를 암살하라는 진짜 배우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엔 테츠바키만큼은 굳게 믿는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해온 사이였거든요. 장면은 전환되어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경찰서 회의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테츠바키는 이 기호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조만간 반드시 테나라는 놈과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독 눈빛이 수상한 몇몇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테츠바키의 지위가 몹시 거슬린다는 듯 불만을 드러내죠. 다시 시점은 맨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창점을 봐주고 있는 중인데 맙소사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테나였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말이죠. 이 녀석은 아주 교묘하게 맨을 떠보며 묻습니다. 혹시 3억엔짜리 가치가 있는
그 기호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말이죠. 맨은 단번에 쎄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일부러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오소로기의 영혼이 나타나 허공에 미친 듯이 펜을 움직이더니 진짜 기호에서 딱 한 획만 빠진 그림을 맨의 눈앞에 그려서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걸 본 테나는 맨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착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결국 테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뜨려는데 바로 그때 맨이 휠체어를 탄 한 소녀에 대해 툭 던지듯 묻습니다. 테나의 곁에 맴도는 휠체어 탄 원원을 똑똑히 봤거든요. 하지만 테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받아칩니다. 글쎄요, 내 수호천사라도 되나 보죠. 라면서 말이죠. 휠체어 탄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는 그대로 휙 돌아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서 노문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이 녀석이 진짜 배기 점쟁이가 또 한 명 등장했네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아라스와 테츠바키가 앉아서 누가 용의자인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라스의 말에 따르면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도시 곳곳에 쫙 깔려 있다고 하죠. 여기에 테츠바키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이는데 비행선 그림에 2개의 오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번에 봤던 그 다혈질 경찰관이 씩씩거리며 들이닥칩니다. 이 녀석들은 최근 들어 테츠바키가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며 불만을 쏟아내죠. 심지어 한부하는 테츠바키의 멱살을 덥석 잡고서 오소로기 국장의 사냥개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테츠바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더니 너희들이 내부 조사관을 싫어하는 건 너네가 전부 썩어 빠진 부패 경찰이라서 죄를 빠져나가지 못할까 봐 찔리기 때문 아니냐며 녀석들의 전국을 팍 찔러버리죠. 그 말에 팩트 폭행을 당한 녀석이 빡쳐서 테츠바키에게 주먹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아라스가 재빨리 녀석의 손을 막아내고 팔을 꽉 쥐어 비틀어버립니다. 녀석의 팔이 풀려나자마자 이번엔 도우라는 인물이 떡하니 등장하는데요. 그는 난동을 피우던 녀석을 밀쳐 넘어뜨리고는 호통을 칩니다. 당장 가서 일이나 하라면서 말이죠.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아저씨, 도우라는 분이 바로 아라스와 테츠바키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참에 라크마루라는 인물도 추가로 알게 되는데 경찰청의 감식기술팀 소속이라고 하네요. 그 후 이데키가 들어오자 행패를 부리던 녀석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뺍니다. 결국 테츠바키는 그 자리에 남아 이데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이데키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고 말합니다. 조직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테츠바키에게 더 이상 동료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후 테츠바키는 일행과 함께 그곳을 떠나죠. 그날 늦은 밤 테나라는 녀석이 맨의 건물로 몰래 숨어듭니다. 누군가 자기를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옥상 문을 막 지나려는 찰나 녀석은 날아오는 표창 몇 개를 순식간에 막아내는데요. 바로 꼬마 여자의 레아이유가 던진 것이었죠. 장면이 바뀌어 아래층 방을 보면 우리의 주인공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폰카의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 벽에 저절로 글씨가 적히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 주인공의 머릿속에 제국에 있던 시절의 과거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틀리스트라는 이름의 여성은 과거 주인공의 스승이었는데요. 그녀는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며 이제 주인공에게 제국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좋다고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거대한 해골을 조종하도록 강요했지만 사실 주인공의 깊은 내면은 그저 어린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들처럼 불사의 삶을 사는 존재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한 생명들을 더욱 아끼고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를 떠나죠. 주인공은 씁쓸하게 그 목표는 이미 완수했다고 인정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미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제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하라고 부르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얼굴도 채 확인하기 전에 주인공은 진짜 폰카의 부름에 현실로 깨어나게 됩니다. 벽에 적힌 글씨들을 본 주인공은 단번에 이게 귀신짓이 아니라는 걸 눈치챕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는데요. 알고 보니 불속성 능력자 녀석이었고 그는 다짜고짜 주인공에게 사바라몬의 아들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 말에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고 대체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되묻죠. 다시 전투 현장으로 가보면 테나가 레아유라는 꼬마에게 맹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꼬마는 자신의 팔을 여러 갈래의 채찍으로 변형시켜 상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타케루의 부하들이 몰래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죠. 보고를 받은 타케루는 꽤나 놀라워하는데요. 로잔의 경호원과 맞서 싸울 배짱을 가진 녀석은 흔치 않으니까요. 다시 통화 중인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오면 불속성 녀석은 계속해서 캐묻습니다. 주인공의 정체가 대체 무슨 생물체냐고 말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순순히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었고 온갖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횡설수설 얼버무립니다. 바로 이 순간 폰카는 순간적으로 번뜩이며 벽에 방금 쓰인 글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순간 근처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진 주인공은 곧바로 탐색 능력을 발동하는데요. 그러자 옥상에서 누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선 레이우가 맹렬하게 주먹을 날리고 있었지만
테나는 여유롭게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죠. 레이유가 테나에게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게 메인을 찾으려고 온 거냐고 묻자, 그리고는 혹시 오소로기를 찾으러 온 거냐고 다시 캐묻는데요. 이때 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뻔뻔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테나는 정답이라고 오소로기에게 복수하려고 왔다고 대답하며 마치 진짜 목적이 그거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죠. 그 말에 빡친 레이유는 내놈 속셈 따위는 알바 아니라고 소리치며 일단 널 잡아족친 다음에 전부 붉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레이유가 테나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레밍스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뚝 떨어집니다. 한창 피 터지게 싸우던 두 사람은 이 황당한 상황에 순간 뇌정지가 오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레밍스는 원래 도시 괴담으로만 떠돌던 존재였기 때문이죠. 테나는 레밍스가 공격을 시작하면 절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레이유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테나는 곧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레밍스의 타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레이유가 적을 향해 날카로운 표창 여러 개를 연속으로 날려버리죠. 한편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는 타케루라는 영감이 여자들을 끼고 여유롭게 앉아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레밍스를 그곳에 보낸 흑막은 바로 이 영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레밍스와 레이유는 같은 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타케루가 미리 말을 안 해준 탓에 레밍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타케루는 레밍스에게 로산의 경호원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해둔 상태였죠. 다시 옥상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레밍스의 등에 레이유가 던진 표창들이 퍽퍽 꽂히는데 이 녀석은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가는지 멀쩡합니다. 당황한 레이유가 이번엔 와이어로 꽁꽁 묶은 다음 강력한 전기 충격까지 가해보지만 역시나 기수조차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레밍스에게는 레이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단 하나의 타깃을 박살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테나를 말이죠. 덕분에 테나는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며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장면이 바뀌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불꽃 능력자를 따라다니던 그 여자애가 야밤에 몰래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순찰 중이던 경찰한테 딱 걸리고 맙니다. 경찰은 수상하게 후드를 푹 눌러 쓴 애가 왜 이리 쏘다니냐며 추궁하죠. 그것도 새벽 3시라는 늦은 시간에 말이죠. 이때 주인공은 예전 세계의 살기가 주변에서 느껴져서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옥상에는 레밍스가 있고 건물 아래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눈치채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전 세계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은 다시 이전 세계로 넘어갑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애슐리에게 로멜카가 다가오는데요. 애슐리는 둘러댑니다. 100년도 더 전에 멸망해버린 제국을 애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로멜카는 애슐리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며 속으로는 주인공을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안다면서 제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조언하죠. 그녀는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일 뿐만 아니라 사령수를 스승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극찬합니다. 애슐리 역시 그 말에 동의하며 주인공의 진짜 강점은 바로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내던지는 성격이니까요. 게다가 자신의 보금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이 사신의 화신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주인공의 시점으로 돌아오면 주변 일대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흑마법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레밍스와 레아이유 역시 주인공의 압도적인 기운을 눈치채게 되죠. 한편 건물 아래에 있던 소녀는 경찰에게 길 잃은 강아지를 찾고 있었다며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마침 그때 가짜 아빠가 나타나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폰카는 저 소녀와 옥상에서 싸우고 있는 녀석이 바로 문양에 대해 캐묻고 다니던 그놈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죠. 드디어 주인공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거대한 지옥의 신전을 열어 자신이 서 있는 공간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여기서 과거 애슐리가 이 필살기를 전수해주던 회상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이 마법은 지옥의 일부분을 그대로 끌어와 주변을 덮어버리는 기술로 마흔을 가진 사람만이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이 좀 오싹해지는 정도만 느끼게 되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건물 아래에 서 있던 세 사람은 갑자기 주변 공기가 확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이곳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옥상으로 향하며 중얼거립니다. 일단 레이, 샤오유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구출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투명 부적과 신전의 마법을 융합시켜 그 일대 전체를 싹 덮어버립니다. 옥상에서 대치 중이던 3명의 녀석들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기이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죠. 게다가 녀석들이 서로 치고받으려고 주먹을 들어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힘이 떡하니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직접 개입에 나선 겁니다. 투명한 지옥의 소나기들을 쫙 소환해서 말입니다. 테나가 기술을 써서 냅다 도망치려던 찰나 건물 위에서 엄청나게 소름 돋는 무언가를 목격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한편 타케루의 부하 녀석은 형님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영상을 켜보라고 재촉하죠. 방금 자기가 보낸 엄청난 충격 영상 말이에요.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죽은 자들과의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며 설명합니다. 바로 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을 통해서 말이죠. 주인공이 덧붙이길 원래 있던 이 세계에서는 마력이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이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지구에서는 마력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기술쯤은 완전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주인공이 어둠의 실과 물리적인 힘 그리고 투명한 손을 싹 다 결합시켜서 타깃을 제압할 보이지 않는 소나기 군단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직후 주인공은 그 투명한 손들에게 레밍즈를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레밍즈가 워낙 무식하게 센 괴물인지라 결국 주인공도 투명한 손들의 파워를 한층 더 팍팍 끌어올려야만 했죠. 옆에서 구경하던 테나는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저번에 거대 해골, 괴물에 이어서 이번엔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까지 직접 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주인공은 내심 엄청 실망해버려요. 옥상에 있던 녀석들을 단 한 명도 낚아채지 못했거든요. 대신 쏠쏠한 수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상쩍은 꼬마애를 하나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층 문 앞에 서서 얼쩡거리던 그 아이 말이죠. 장면이 바뀌고 한편 우리 츠바키 반장님은 열심히 SNS를 뒤적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기이한 현상에 대해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저번에 있었던 화재 사건이나 거대 해골 소동이랑 수법이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츠바키 반장은 즉시 그 구역 일대를 전면 봉쇄하라는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반면 리사와 또 다른 소녀는 직감합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초특급 사건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애니메이션 에피소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